안녕하세요. 건블리쌤입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 이 정도는 이제 익숙하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 외계 행성계와 생명체 탐사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외계 행성체 탐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계 행성계라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면서도 이야기했었죠.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행성들이 이루는 계 집단을 우리가 외계 행성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계 행성이라는 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러한 외계 행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탐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외계 행성체 탐사 방법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개념이 두 개나 나와서 벌써부터 혼란스럽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중심별이라는 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외계 행성계가 중심으로 돌고 있는 별을 의미합니다. 자, 지구는 태양을 중심에 두고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외계 행성도 어떠한 중심별을 두고 공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중심별은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중심별을 말한다는 거 첫 번째. 자, 그런데 이 중심별과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행성이 어떻게 서로 공전을 하는가 하고 보니 행성만 중심별을 공전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중심별은 가만히 있고 행성이 공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두 천체의 질량의 중심이 되는 이 지점, 여기를 우리는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 공통 질량 중심을 두고 두 행성이 서로 공전을 하더라. 그러니까 지구로 생각을 해보면 태양도 우주의 어느 한 점, 태양과 지구의 공통 질량 중심을 두고 공전을 하고 있고 그 공통 질량 중심을 두고 행성인 지구도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태양이 움직이는 게 우리한테 느껴지지만 않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행성과 어떠한 중심별과 그 중심별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 있다면 둘은 이렇게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생각하기가 어렵다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악수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 손을 엇갈리게 악수를 한 상태로 뱅글뱅글 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맞잡고 있는 두 손을 기준으로 뱅글뱅글 돌게 되겠죠. 마치 이런 식으로 행성과 중심별이 공통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같이 공전을 하고 있는 형태로 행성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라는 건 중심별도 지금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겠죠. 공통 질량 중심을 두고. 자, 그런데 이렇게 별이 공전을 할 때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이 별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관측자가 이 별을 바라볼 때 관측자 기준에서 이 별이 관측자로부터 이렇게 멀리 이동하는 지점도 있을 거고 관측자 쪽으로 보다 가까이 오는 이 지점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관측자를 기준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발생하는 속도 변화를 시선 속도 변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 속도는 관측자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속도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알아야 하느냐? 바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플러 효과 다들 들어봤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장면을 생각할 것 같은데요. The horn to you might sound something like this.
영어로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자, 여기 관측자가 서 있어요.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관측자에게 다가왔다가 다시 멀어질 겁니다. 관측자에게 가까워질 때는 경적 소리가 보다 높은 음으로 들렸다가 자동차가 관측자를 지나 다시 멀어지게 되면 경적 소리가 낮은 음으로 들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란 소리나 빛과 같은 파동이 발생했을 때 이 파동을 만드는 물체가 이동함으로써 파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파동을 만드는 물체가 관측자에게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관측자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소리는 파장이 짧아질수록 높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자동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관측자 쪽으로 다가올 때는 더 높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요. 소리의 파장이 길어질 때는 더 낮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관측자를 지나서 자동차가 멀어질 때는 다시 웅 이렇게 경적 소리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빛도 파동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관측자가 있습니다. 자, 빛을 내는 광원이 관측자에게서 지금 멀어지고 있죠.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에는 빛의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자, 파장이 긴 빛은 보다 파란색 빛이었어요. 붉은색 빛이었어요. 그쵸? 우리 빛의 파장 앞에서 얘기할 때 배웠었죠. 파장이 긴 빛은 보다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빛의 파장대가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적색 편의라고 합니다. 즉 어떠한 광원이 관측자에게서 멀어질 때는 관측자에게 보다 빛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적색 편의가 일어나게 되고요. 반대로 광원이 관측자에게 가까워지게 되면 위에 있는 그림보다 한 파장이 더 짧아진 게 보이죠. 그러면 빛의 파장대가 보다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청색 편의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행성과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는 중심별에서 나오는 이 빛도 도플러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일단 이 두 중심별과 행성 두 천체는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측자에서 봤을 때는 이 중심별의 이동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의 이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중심별은 이 공통 질량 중심을 두고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그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진한 빨간색으로 이 중심별의 이동 방향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지금 관측자가 봤을 때 시선 방향으로의 이동이라는 건 관측자에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는 이동 방향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심별이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방향대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는 이동이 없죠. 중심별이 공전은 하고 있지만 이 중심별이 관측자에게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때는 시선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세 번째 그림도 역시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이동은 없지만 네 번째 그림에서는 중심별이 관측자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별에서 방출되는 빛은 계속해서 지구에 있는 관측자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파동을 내보내는 중심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되로 도플러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빛을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게서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되고 빛이 관측자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빛의 파장이 짧아지면서 청색 편의가 일어나게 된다. 자, 중심별에서 나오는 빛도 이렇게 똑같이 도플러 효과를 일으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스펙트럼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라고 배웠었죠. 기억나죠?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검은색 선이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를 하면 잘 안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연속 스펙트럼 위에 나타나는 이 검은색 선을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별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흡수선의 위치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이 첫 번째 스펙트럼은 별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는 이동이 없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런데 별이 관측자에게서 멀어질 때 이 스펙트럼의 변화를 살펴보니 지금 여기 있던 이 스펙트럼이
이 점선 부분에 있던 스펙트럼들이 각각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 스펙트럼 선을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하늘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펙트럼 선이 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건 파장이 짧아진 거예요? 길어진 거예요? 네, 파장이 더 길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이 보다 붉은색 쪽으로 이동해요? 아까 얘기했던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림은 그랬고요. 세 번째 그림은 일단 별의 움직임을 보면 역시나 이번에도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는 이동이 없습니다. 시선 방향으로는 이동이 없죠. 시선 방향의 수직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1번 그림과 똑같은 위치에 흡수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4번 그림에서는 다시 관측자 쪽으로 이 중심별이 이동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는 스펙트럼이 보다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래 스펙트럼 흡수선이 나타나는 위치보다 왼쪽에서 흡수선이 나타나고 있죠. 파장이 짧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러니까 빛을 내보내지 않는데 우리가 이 행성을 바로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행성과 함께 공통 질량 중심을 공전하고 있는 중심별의 스펙트럼 변화로 우리가 이 행성의 존재를 추측해 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심별의 이 빛에서 나타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중심별이 공전하는 걸 보니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관측자에게서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관측자에게서 이렇게 중심별이 멀어질 때는 이 관측자를 기준으로 시선 속도의 변화가 없을 때랑 대비를 해봤을 때 빛의 흡수선이 보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더라. 즉 별에서 나오는 빛이 별은 항상 똑같은 파장대에 빛을 낼 텐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이 빛이 보다 파장이 길어져서 보이더라. 붉은색 영역대로 치우쳐서 보이더라. 적색 편이가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별은 항상 똑같은 파장의 빛을 내보낼 텐데 왜 우리 눈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왔다 갔다 할까? 아, 이 별이 어떤 행성과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구나. 이 별의 주변에 어떤 외계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이 공전하면서 관측자에게 가까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이동이 없을 때에 비해서 이번에는 파장이 보다 짧아져서 파란색 쪽으로 치우쳐서 보이는 청색 편이 현상이 나타나더라. 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별이 어떠한 행성을 가지고 서로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구나. 외계 행성이 이 별 주변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힌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빈칸 정리하고 갈게요. 자, 별이 멀어질 때 여기서 말하는 별은 파동을 내보내는 대상, 그리고 이 외계 행성과 함께 공전하고 있는 중심별을 말합니다. 이 별이 멀어질 때는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흡수선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해서 나타난다. 자, 별이 가까워질 때는 가까워진다, 멀어진다의 기준은 누구? 그렇죠. 관측자죠. 관측자에 가까워질 때는 청색 편이가 나타난다. 별의 흡수선이 보다 푸른색 쪽으로 이동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걸 보고 저 별을 공전하고 있는 어떤 행성이 있구나, 외계 행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방법은요, 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이 방법은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이 중심별을 공전하고 있는 이 행성이 무거울수록, 그러니까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도플러 효과가 좀 더 분명하게 크게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행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방법은 중심별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관측자 쪽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이렇게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자, 그림 다시 볼게요. 자, 지금 관측자의 시선 방향은 이렇게 우리가 별과 행성을 보고 있죠. 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든 가까워지든 별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의 이동이 없으면 토플러 효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는 행성의 관측이 불가능하겠죠.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시선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없을 때는 언제일까요? 네, 맞아요. 행성의 공전 방향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선풍기요? 아니요. 이건 별과 별의 공전 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풍기를 바라보고 있고 이 선풍기 위에 있는 선풍기가 아니라고 했죠. 자, 선풍기 위에 있는 이 스티커가 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선풍기에 날개를 선생님이 회전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날개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 날개가 돌아감에 따라서 이 선풍기 위에 있는 스티커의 위치도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관측자가 여러분이 이 선풍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스티커는 여러분의 시선 방향으로의 속도 변화는 있나요? 없습니다.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지 않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별을 봤을 때 관측자의 시선 방향의 수직인 공전 궤도를 돌고 있는 경우입니다. 공전을 하기는 하지만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의 이동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관측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까지 이야기했던 그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는 행성의 존재를 찾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찾으려면 이렇게 별의 공전 궤도가 관측자와 나란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중심별이 관측자 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멀어지면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행성이 이 중심별의 도플러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얘의 영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량이 너무 작거나 이 공전 궤도가 너무 커서, 즉 행성과 중심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통해서는 행성의 관측이 어렵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이 도플러 효과의 식을 가지고 와서 이 행성의 질량이나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도플러 효과, 이 중심별의 도플러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정량적으로까지 따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정성적으로 이 행성이 존재감을 드러내야 도플러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둘이 공전하고는 있지만 같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 아예 공전 방향 자체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의 이동이 있을 수 없게 공전 궤도가 수직인 경우는 이 방법을 통해서는 행성을 찾기 어렵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